자, 신현 정치. 자, 한마디로 청년 정치다. 여기다 청년들이시죠?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저 결혼했고 결혼하셨고 아직 앞으로 결혼을 하셔야 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청년이냐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 한마디로 청년 정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될까요? 저기 네, 제 위에 걸 눌렀습니다. 리셋 버튼을 눌러 다시 시작을 리셋 키 다시 아시죠? 버튼 리셋 버튼 누르면 컴퓨터 어떻게 됩니까? 꺼지고 다시 시작하죠. 프로그램이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시작입니다. 저는 그 버튼을 누르는 게 희년 정치의 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치란 희년이란 누가 청년이고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나? 경제 원뜻 또 정치와 경제 분리. 여러분 정치와 경제는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분리. 보통은 분리돼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일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Politics.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어떤 삶을 영위하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의 역할을 한다. 네이버 국어 사전입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이 정치란 말 특히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꺼내면 어떤 반응을 보통 보입니까? 특히 어른들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내장난하죠? 예. 저도 그 크리스찬으로서 정치라고 얘기를 하면 다닐 수가 없어요. 집에서도 힘들어. 쉽지 않습니다. 네, 정치. 전에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총학생회 선거 후보로 나가진 않았고 옆에서 이제 도우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네? 아유, 그러면 저 여기 안 있죠. 끝에서 2등 했습니다. 3등 했습니다. 3등. 네, 그걸로 상당히 위안을 삼았는데 아마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치란 이런 겁니다, 원래. 그죠? 근데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정치가 역사에 간섭하고. 자, 희년이란 무엇입니까? 희년. 주빌리. 다들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아주 예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얼리. 뭐 예쁘잖아요. 그죠? 예. 주얼리. 보석.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8절 10절. 지금까지 아마 여러 형님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수양의 뿔, 나팔이라는 뜻이 있고,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의 희년은 최근에 1917년, 1967년 있었고요. 2015년 9월에 희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약 1년 정도, 내년 한 2016년 9월까지가 유대인들의 희년입니다. 자, 청년. 여기서 다들 청년이시죠? 청년이 아닌 분도 있으시죠? 모르겠어요. 몇 살이 청년이냐? 제가 이제 요즘 정치판을 좀 돌아다닙니다. 네. 집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뭐 하고 다니냐? 정치판에서는요, 40대도 청년입니다. 지금 현재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아마 40대도 청년을 쳐줍니다. 저는 제정신인지 의문스러워요. 하지만 청년을 쳐줘요, 요즘. 저는 말도 안 돼. 여러분 국회의원 몇 살부터 출마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몇 살? 25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 25살인가 26살인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왜 지금 안 됩니까? 스코틀랜드에서는 19살 대학생도 국회의원에 나오는데 당선됐습니다. 정치에 얼마나 관심 있으세요? 내년에 투표하실 겁니까? 예, 내년에 어떤 선거가 있죠? 어떤 선거? 4월 13일 총선거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대선이고, 그 다음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거 있는 경우가 없어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제일 저질스러운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플라톤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요즘 고화질입니까? 저질입니까? 요즘 바깥이 어떠세요? 경제 is the
economy stupid.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의 선거 프레이즈였습니다.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였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서양적인 개념이라면 이 아래 있는 건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서 난다. 경제를 얘기할 때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세 재민입니다. 경세 재민을 줄임말이 경제인데요. 바로 이런 분들. 혹시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모델로 삼는 분인데 나 이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세종대왕. 왜 이런 모자 쓰고 계시면 안 되죠, 그죠? 네, 좋습니다. 김육대왕입니다. 김육. 네, 김육대왕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보기 싫은 숫자들이 나와 있네요. 정치와 경제 분리돼야 되는가? 이게 제 생각을 좀 넣어봤는데요. 자, 금수저 자산 20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연수입 상위 1%, 은수저 10억 원 이상, 동수저 5억 원 이상. 여기 금은동수저 계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흑수저, 흑이 잔뜩 묻었죠. 예, 금방 아마 묘지 옆에서 파는 것 같습니다. 예, 노수저, 플라스틱 수저도 있대요. 근데 제가 보겠을 때는 요즘 상류층들은 모이고 있어요. 통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중하류층은 이제 따로 이 정치와 경제를 따로 잡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정치와 경제는 멀지 않습니다. 경세 재민의 원래 뜻은요.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경영하는 게 여러분 그게 단순히 돈 벌어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경세라는 것은 바로 정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육대감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세가입니다. 정치가입니다. 전문 관료이기도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상류층은 자꾸 자기들은 이걸 합쳐서 알고 있으면서 재벌들 보이지 않게 간섭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면 내년 총선 새정년 정의당면 다 낙선운동하겠다 라고 정경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경련이 어떤 단체죠? 재벌 산하단체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럼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통합은 정경유착이라고 하죠.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막말로 말씀드리면 유착 통합을 합니다. 근데 밑에 사람들 보고는 흑수저들 보고는 따로따로 해. 따로 생각해. 먹고 사는데 바빠. 너희들 먹고 사는 데는 신경 써. 정치는 신경 쓰지 마. 더럽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동법 들어보셨습니까? 저한테 처음 들어보신 분 서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대동 말이 쉽죠?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 축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동제였습니다.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축제였습니다. 연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고대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여자친구 데려오면 큰일 나는 축제였어요. 근데 이 대동제 말고 대동법, 대동이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말입니다.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자, 쭉 보실 거고요. 대동이란 자 글자 어떻습니까? 되게 쉽죠? 클, 대 무슨 동이죠? 뭐 함께 동, 한 가지 동,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동의 뜻은요. 천하 만물이 공평한 이상사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은 뭐가 있냐면 마을 사람들, 한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공물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세금으로 바쳤던 조선시대 세금으로 바쳤던 지방 특산물입니다. 전복이라든지요, 문어라든지 맛있는 것들 아니면 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것들 다 포함합니다. 옛날에는 상거래 시스템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 사기가 쉽지 않았죠. 자, 이런 공물을 함께 내는 것이 바로 대동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내자. 근데요, 누가 빠지면 어떡하죠? 누가 도망가면 그 누가 내요?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엔 단체로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대동이란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일단 큰 진리가 행해지면 천하가 공평무사하게 되어 현자와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를 뽑히게 된다. 평범하죠?
신의를 강론하고 화목을 연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만을 부모로 생각하지 않으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신의 부모만을 부모로 생각하지 않으며 자기의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요즘 어때요? 남의 자식은 남의 자식이고 오직 내 자식만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모든 노인은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며. 이거 요즘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내에게 들은 얘기예요. 김밥 천국을 갔습니다. 근데 제 동네에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사세요. 근데 가니까 어떤 어르신이 김밥 한 줄 싸주세요. 그러고 나서 반씩 나눠서 싸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귀찮은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의 주식에 맡기겠습니다. 청년은 각각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적성에 맞게 자기 일자리를 찾는다. 요즘 일자리 없죠. 어린이는 안전하게 의지하며 자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호랍이 과부, 고아, 독신, 병든 자들도 모두 편안히 보호를 받게 돼요. 야,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글이야? 이게 옛날에 한자입니다. 중국의 책인데요. 또 남자는 모두 자기 직분이 있으며 여자는 모두 자기 가정이 있고 땅바닥에 떨어진 남의 재물과 물건을 반드시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 않으며. 여러분 100원짜리 떨어지면 가져가세요? 5,000원짜리 떨어지면요, 수표는 가져갈 수 없겠죠. 추적당하니까. 요즘은 5만원짜리가 됐습니다. 30%가 환수가 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ATM 같은 데 가보시면 5만원짜리가 항상 부족하다고 은행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딘가 있겠죠. 어디 쓸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들은 자기가 하려 하지만 반드시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에 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권모술수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 와 정치공학, 권모술수, 삼국지에 많이 나오죠. 삼국지를 안 읽으면 인간으로 안 쳐준다고요? 모르겠습니다. 도둑이나 폭력배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없으며, 양아치? 그런 사람들? 집집마다 대문을 열고 닫지 않으니 이런 사회를 가리켜 뭐라고 한다? 대동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얘기 예언편에 나와 있는 번역된 부분인데요. 얘기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사서오경, 중국의 오래된 책인 사서오경의 한 책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대동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것에 관한 법이 무슨 법입니까?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실시를 왜 했을까요? 일단 그 전에 조선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임진왜란 1592년에 터졌죠.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인구 감소. 그 다음에 땅도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망했겠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다 왕의 땅이었습니다. 국유지. 국유라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왕의 땅이에요. 왕의 것이라는 거지. 그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점점 그 밑에 있는 사대부 양반들이 살살 챙겨가기 시작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국가재정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망가졌겠죠? 세금을 거둘 길이 없습니다. 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내요? 조선의 세금 제도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전세. 여러분 요즘 얘기하는 전월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전이라는 건 밭전자야. 밭에서 나는 세금, 이게 조, 요 글자가 조자인데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쉽게 말하면 토지세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내는 게 전세입니다. 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역. 이게 뭘까요? 요즘에 말씀드린 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서비스 하면은 크게 군역과, 남자들이면 꼭 해야 되는 군역과,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부역이라고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택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누군가 날라야 되잖아요. 쌀이 됐든 뭐가 됐든. 그죠? 그런 걸 합쳐서 요역. 그리고 한자로는 용이라고 합니다. 조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뭐예요? 공납. 공납인데요. 이것도 조자입니다. 한자는 다른데 그래서 합쳐서 조, 용, 조. 원래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 시대 때 있었던 세금 시스템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거의 그대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공납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를 바치는 걸까요? 지방,
특산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단 중요한 게 각 고을에 부과하는 겁니다. 각 고을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 전세는요. 전세는 왕하고 백성들, 왕한테 백성이 세금을 바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얘기하는 공납은요.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냐면 왕과 수령과의 관계입니다. 현감, 현령, 관찰사. 다시 말하면 각 고을의 수령이 그 지방에 있는 귀하고 귀한 문어라든지 전복이라든지 이런 종이 같은 특산물들을 모아다가 바치는 거야. 고을별로. 그럼 고을별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서 모아서 바쳐야 되겠죠?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역별 특산물의 세금으로 납부했고요. 무려 국가 재정의 나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면 무려 60%를 차지합니다. 조선 초기 세종 때만 해도 조용조 중에 전세가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토지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땅 누구 거? 왕의 거지만 실제로는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양반 사대부들이 아무래도 가지고 있으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자꾸 깎아줍니다.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자꾸 깎아줘요. 그러면 매년마다 쓸 것 많아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선가 벌충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뜯어내는 겁니다. 어디서 뜯어냈을까요? 바로 공납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공납은 간접세, 부가가치세.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은 물건 사면 부가가치세 10% 무조건 무십니다. 그죠? 전세는 어디에 속한가요? 직접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왕에게 진상. 이 진상은 못생긴 진상이 아닙니다. 아주 왕이시여 우리의 충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갖다 바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납 문제가 함부로 없앨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왕에게 바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했던 겁니다. 그죠? 이걸 안 바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을 무시하는 게 되겠죠. 조선은 왕국입니까? 공화국입니까? 왕국이죠. 대한민국은 왕국입니까?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 제1조 1항에 있습니다. 보시죠. 아버지는 산골 소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관아에서 세금으로 전복을 바치라 하여 농사꾼에게 전목이라니. 그래서 우리를 빌려 세금을 메우다 보니 빚을 낳게 하고 결국 집과 장단마저 빼앗기고 아버지까지 옥살이를 하게 되었나이다. 그걸로도 가랑이 되질 않자 어머니와 동생은 금방 노비로 팔리고 저는 참팥대집 몸종으로 혼자 남은 아버지는 결국 맞은 장에 화근이 되어 해를 넘기시지 못하시고 그만 얘 이제 족같은 전하. 오늘가 안 보고 싶으냐? 생사만 나라도 왕이 없겠사옵니다. 왕노릇 끝나기 전에 네 어미를 꼭 만나게 해주마. 약조 하나.
어찌하면 좋소? 그 백성들의 코 묻은 돈을 짜내는 그 호새끼들을 아니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의금부를 시켜 조사를 하시옵소서. 그건 너무 늦지 않소? 내 언제까지 왕노를 할지도 모르는 거고. 저 허면 됐사옵니다. 에이 진짜. 저기 허판, 예, 전하. 내 분명 대동법을 실시할 방안을 마련하라 했을 텐데. 전하, 하루아침에 결수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지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사옵니다. 그들 또한 백성이었는데 어찌 차별을 두겠나이까? 땅 10마지기 가진 얘기에 쌀 10섬을 받고 땅 1마지기 가진 얘기에 쌀 1섬을 받겠다는 게 그게 차별이요. 백성들은 스스로 노비가 되고 내시가 되는 판에 기껏 지주들 쌀 1섬 때문에 차별을 운운한단 말이오. 도부장은 죄인을 데려와라. 저자는 강원도 현감으로 양민들에게 고리를 챙긴 관리요. 저자가 챙긴 고리를 어떤 놈한테 갖다 바쳤는지, 그걸 받아 처먹은 놈은 또 어떤 놈한테 갖다 주었는지 내가 전후에 주리를 들어 그 전모를 밝혀야겠소. 대신들 중 누가 저자의 고리를 상납받지 않았다 자신할 수 있어? 오판. 예, 공납을 독점하여 높은 고리로 이익을 취하는 자 즉각 검단토록 하시오.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형단, 예, 전하. 각 관원은 곡간을 열어 취한 쌀과 포목을 양민들에게 모두 돌려주도록 하시오. 예, 전하. 그대들에게 명하오. 대동법을 즉각 실천토록 하시오. 이를 방해하거나 어지럽히는 벼슬아치가 있다면 국법을 엄하게 다스릴 터이니 모두 유념하고 실천하길 바라. 왕이 된 남자 광해에 나오는 일부 장면입니다. 상납받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게 요즘 픽션입니다만 중요한 건 이권 집단들이 있습니다. 공납이 이런 거와 관계가 있어요. 여기 이 한자 보이십니까? 이게 무슨 방자일까요? 마늘 방자. 방납이에요. 방납. 방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금 징수의 민영화입니다. 민영화. 이런 민영화라는 말 아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예, 민영화. 무서운 말입니다. 공공기관을 다 팔아 넘기는 거죠. 보수정부의 부패는 항상 그런 데서 시작합니다. 백성 대신 공부를 납부를 해줍니다. 원래 가격보다 훨씬 높은 대가, 다시 말해 이자, 고리대금으로 챙기는 거죠. 옛날에, 지금 이 시절에는요, 화폐가 돈이 아직 없습니다. 상평통보라는 게 있지만 그거는 조선 숙종 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광해군은 한참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유통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지금은 세금은요, 계좌이체라든지 신용카드로 내든지 그렇게 내면 됩니다. 상당히 내기 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골 소장농이 전복 갖다 바친다든지, 난 지금 종이 만들 줄 모르는데 종이를 바치라고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와야 되겠죠. 근데 그걸 막는 거예요, 자꾸. 그럼 자기가 만들어서 하고 오든지 자기가 직접 사와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일부러 막는 거예요. 누가 막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납인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납세 브로커입니다. 징세 대행업자. 주로 권세가 하인들이나 중앙관청 서리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럼 누구 하고 관계가 있겠죠? 상납이 항상 있었겠죠. 성경의 마테오 사개오급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조선의 방납 커넥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 왕이 명하기를 그날 마을에서는 1호당 인삼 5뿌리를 곡물로 바치라고 하는데요. 이때
수령과 박납자가 은밀한 뒷거래를 시작합니다. 사또, 이 올해 이 공물은 1월 한 인상 5배랍니다.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뭐 이미 얘기 끝났잖아 우리. 오케이. 5. 자자자 듣거라. 각호당. 인삼 10뿌리. 정확히 10뿌리씩 공물로 바치도록 하라. 수령은 백성들에게 조정에서 정해준 것보다 훨씬 많은 공물을 요구하니 너희 인삼 10뿌리입니다. 최상 후보 준비했습니다. 보자. 아이고, 이게 인상이니까 이게 도락지보다도 못하네. 바람도 좀 맞은 것 같고. 아니 저 정미 저게 간이 배갖고 나왔구나. 이런 하품을 감히 그 진상을 하다니. 어? 저 가져가서 깍좀 놔야 자. 도저히 이런 하품을 받을 수가 없어 나는. 왕이 드실 거야 왕이. 전부태 공물의 품질을 문제 삼아 돌려보내니 백성은 박나비를 찾아갈 수밖에. 그저 제 인삼이 부자라고 공을 받을 수 없다는데 그 혹시 그 좋은 건 가지고 계시오? 아, 뭐 물론이지. 뭐 사정이 뭐 딱한 것 같으니 뭐 내 것 주도록 하세. 근데 자네 알지 않는가? 내 거는 최상품이라 좀 비싸. 쌀 50도 내야지. 에? 아니 인삼 10개 쌀 50도라고요? 시장에 사면 10점 되는데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 사또. 이 정태한 인삼을 대신할 그 인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늘 그렇지만 제 거는 최상품입니다. 주시지요. 어디 봅시다. 좋습니다. 잠깐만 지난번에 저 유군이 가져왔던 거랑 똑같은 거네. 최상품을 맛보다 명품이로다. 이것이 인삼인가 산삼인가. 역시 앞으로는 모든 물건을 최태성이가 가져온 것만 받도록 하겠노라. 훌륭하네. 왕에게 바치고 남은 공물은 수령과 박나비니 주거니 받거니. 자, 이게 제가 받은 겁니다. 네. 아이고, 우리 사또님 거. 요거는 제 거. 아니, 이러려고 그러는데 사람 참 불편하네. 뒷거래로 이렇게 받는 돈을 뭐라 하냐면 인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정이 재밌게도 그 오늘날 말하는 인정하고 한자도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리베이트죠. 일주로 말하면 리베이트입니다. 사람 사는 정이지요. 그것이 뿌듯하고만. 사람 사는 정이죠. 리베이트입니다. 인정. 박나비 폐단, 감사나 관찰사죠. 수령 등의 비용, 강제 대납, 웃돈 요구, 사재기. 이 박나빈들이 사재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 아까 얘기했던 박나빈들이 보통 그 서리들이거나 그 아랫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간층이죠. 특권층의 정치자금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특산물의 거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뭐가 나더라, 문어가 잘 잡히더라, 명태가 잘 잡힌다. 이게 장학금의 폭리를 취하는 거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세금 내려면 꺼야죠. 요즘은 세금 내려도 카드론 같은 거 카드로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수수료가 붙습니다. 탐관오리들은요, 아까 얘기했던 공납을 거부하는 정태, 인정. 근데 탐관오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웠던 현실이었어요. 대동법 이전의 개혁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세출을 줄이자. 이걸 한마디로 공안 개정론이라고 합니다. 공안이 뭔데? 공안 검사할 때 공안이 아니고요. 여기서 공안이란 공납 그 특산물을 지역별로 적어놓은 장부입니다. 그걸 공안이라고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관료들은 야, 너무 쓰는 게 많잖아? 야, 지출을 좀 줄여. 이런 뜻입니다. 야, 조금만 써. 요즘 복지 지출 여기저기서 막 깎죠. 그런 대부분의 관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이 대동법 이전의 어떤 개혁론자들 이이라든지 유성룡, 여러분 이이 누굽니까? 율곡 이이 선생이시죠? 유성룡. 예, 징비록을 지으신 유성룡 선생. 세입을 확충하자. 세금을 좀 더 걷자. 이겁니다. 공물장리법입니다. 공물장리법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야, 특산물로 이게 복잡하게 내지 말고 뭘로 내?
쌀로 내라. 이게 곡물 장리법입니다. 대동법의 전 단계였습니다. 자,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누가 다수입니까? 이쪽이죠. 근데 결국에는 다수가 꼭 이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하지만 나중에 대동법으로 살아납니다. 조선의 희년 선포. 그건 바로 뭐였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조선의 희년 선포. 그때가 희년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대동법이었습니다. 바로 뭐에 과세하는 법이었다? 토지에 과세하는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으신데 잠시 5분간만 쉬고 쉬었다가 또 한번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시죠. 네.